오래간만이네요. 그렇죠. 예. 몸이 좋았어요. 예, 지금 허리띠가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몸매 관리하신다 해놓고. 약 끊으니까 살이 찌네요. 예. 예, 한번 적어 보시죠. 지금은 아니지만 50억대 자산이 생기고 그리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하고 싶었던 거 5가지 정도면은 별거 없죠? 그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원래 오늘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비 올 줄 몰랐는데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도 이 와중에 많은 분들이 강의를 참석을 많이 해주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 양반의 도시. 전주 비빔밥. 전주 부동산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분양이 많아서 아, 그럼 입주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지겠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피가 막 붙고 이렇게 했던 게 거품이 좀 많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부동산은 원래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사실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경력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쪽 경매 쪽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 강의 찾아보고 하다가 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신청해봤어요. 결혼하셨죠? 얘기는? 얘기는 어디 놔두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맞벌이? 힘드시겠네, 맞벌이 하시면은. 회사에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일해야 되잖아. 주말 부부? 아, 왜 주말 부부 왔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는 포항 포항하면 지진이잖아. 땅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포항에 부동산을 사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은 별로 없는데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지진 나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럴 때 지켜봐야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포항 가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줄 물건도 포항 물건이에요.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포항에 있는 부동산은 포항 사람들만 사더라고. 네. 네, 맞아요. 그쵸? 부산? 남구. 부산 남구. 우리 사는 데가 재개발이 들어가고요. 제가 기본 하던 거에서 한 바꿔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찾다가 이제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게 돼가고요. 이현태 지사장님께서는 좀 더 이 실전에 좀 강하신 것 같아갖고 오셨어요. 같이 듣자고. 포항에 있는 친구를 꼬셔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부동산 관심 없는 친구한테. 아니요, 관심이 미리 얘기가 있었어요.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볼 생각이 없냐고 미리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나는 아직 거기가 뭐 어떤 세계인지 잘 모르니까 글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다 싶어서 가보자 일단은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놨던가 아니면 그럴 때 조금 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 한번 해보시면은 일반 부동산보다 더 시간이 촉박한 게 경매입니다. 경매. 해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경매가 정말 시간이 부족하구나라는 게. 직장 생활 하면서도 낙찰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직장 생활 하면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듭니다. 내 배우자, 형제, 부모님, 아니면은 친구. 그렇게 안 하면은 회사원으로 다니면서 하기가 더 힘들죠. 맞벌이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은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매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집사람을 입찰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집사람은 재테크에 아예 관심 없고 대출 내는 거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집사람한테 이제 조건을 걸었죠. 낙찰 받으면은 이게 3천만 원짜리인지 1억인지 2억인지 다 상관없이 건당 100만 원씩. 그러니까 집사람이 낙찰 받는 걸 되게 기대하더라고. 그때는 애가 돌이 같이 났을 때였거든요. 애를 뒤에 업고 인천 법원 가가지고 입찰하고 애 배고파가지고 울면은 막 쫓겨나오고 막 입찰장에서 시끄럽다고. 그래도 행복하대. 자기는 빨리 낙찰돼가지고 100만 원 받고 싶대. 진짜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더라고. 환경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한번 다 이렇게 돌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왔는 거는 뭐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돈 벌려고. 그럼 돈 벌면은 뭐 하실 건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때요? 생각이 잘 안 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돈 벌고 싶어가지고 돈만 벌면은 여유롭게 살 것 같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돈만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만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뭐 하고 싶은지. 오키씨 네. 벌써 통일을 준비하시네요. 예. 통일을 대비해서 자산을 확대하고 싶다. 북한 어린이 대상으로 미술 교육하고 전시실 이런 걸 건축을 하고 싶다. 와, 좋은데요. 그리고 영덕 부근에 경매 낙찰받아서 자연인이 되고 싶다. 지금도 자연인 하면 되지. 꼭 돈이 있어야지 자연인이 되나. 삼성등 투자 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싶다. 황금대거리 부근에 주택을 구입해서 강아지 키우면서 노후로 이렇게 사고 싶다. 이건 자연인 아닌데. 그러니까 시골에 집 한 채 이렇게 놔두고 거기는 한 번씩 주말에 가가지고 쉬고 싶고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기부처 10곳은 만들고 싶다. 지속적으로 장학재단에 이렇게 기부하고 싶다. 장학재단도 만들고 싶고.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제가 공무원인데 통일교육과정을 제가 한 20년 전부터 벌써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걸 하면서 북한인 미술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학재단은 제가 지금 현재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내가 돈이 더 많이 있고 부자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눈빛을 보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 같네요. 예.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풀려야겠죠. 예. 이게 꿈입니다, 이게 꿈. 이런 게 목표고. 막연히 그냥 돈 벌고 싶어요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일자리를 찾으러 오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이건 상식이죠, 상식. 그러면은 관광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해에 있는 펜션이나 동해에 있는 펜션, 서해에 있는 펜션은 집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왜요? 북한으로 많이 갈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가봤죠? 근데 북한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북한에 있는 동해나 아니면 서해 쪽으로 그쪽에 있는 관광지를 많이 찾아가겠죠. 예를 들면 백두산, 금강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북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관광을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오죠. 예. 없을 수가 없어. 제한이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관광을 못 즐길 거예요. 북한에 있는 자기 지역에 있는데도 관광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살 때 제주도 여행 가거나 뭐 어디 놀러 간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대구 사람이면은 경주 가면은 잘 갔다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하루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래요. 여행이라는 거는 꿈을 못 꿉니다. 내 자산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여행도 생각하고 외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펜션 사업은 하향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북한 쪽에 있는 펜션 사업이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그림이 그려지죠. 저는 부동산을 하니까 이번같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딱 처음에 생각이 드는 게 아유 저 파주 쪽하고 일산 쪽하고 서울 쪽에 집값 많이 올라가겠는데 통일되면은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 지금 벌써 투자하고 있다. 예, 포천이나 저 파주 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얼마 하지도 않았던 거 그거 몇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되실 것 같아요.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씨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예.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저한테 이제 기초 투자 자금도 주고 이제 좀 전반적으로 거기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제한되는 게 많아서 육아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어서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 애기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게 큰 거잖아요. 그죠?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맞벌이를 안 하면은 애들 교육시키고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죠.
지금 남녀평등 하면서 여자들한테도 많은 취업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맞벌이를 국가에서 종용을 할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성분들이 자녀들 육아에 이렇게 전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먹고 살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들도 일선에 더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좋은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맞벌이 하면은 생활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맞춰가지고 기업들은 물가를 더 올립니다. 국가는 세금을 더 올리고.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스템 안에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50세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꿈이었어요. 50세 전에 그만두려고 이렇게 생각했는 거는 회사가 싫어가지고 그만두려고 생각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회사를 되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는 없었어요. 저한테 월급 꼬박꼬박 주죠. 복지도 괜찮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 한전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빛이 틀려집니다. 그 프라이드 그런 것도 만족스러웠고, 제가 이제 돈 버는 기술을 알고부터 월급으로는 큰 부자는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유리지갑 번만큼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큰 부자로 갈 수 있는 기회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50세에 또 그만두려고 생각했는 거는 내가 좀 무릎이 튼튼할 때 애들 어느 정도 키우면은 지 사람하고 둘이서만 좀 여행을 좀 많이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이 여행을 돌아다녀도 어떻게 노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가이드만 쫓아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래도 무릎이 좀 튼튼할 때 집사람하고 여행 좀 떠나는 나이가 한 50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10년으로 축소돼가지고 빨리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꿈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진짜 회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일은 저한테 안 맞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저는 현장 기술직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비가 오거나 낙뢰가 치면은 저 전봇대 끝에 있는 전선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전이 되죠. 그럼 빨리 임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시 복구만 해놓으면 업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로 이제 다 신설을 하죠. 그래도 업체 사람들이 거진 일을 80% 해도 고압을 만치는 건 만치는 겁니다. 22,000V.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20V 되게 무서운 전기예요. 안 보여요. 이 저압이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장에 들어가는 거는 380V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도끼로 손을 찍는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항상 위험에 도사려 있죠. 실제 한 해에 우리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한두 명씩은 승직을 하십니다. 그게 내가 안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조심하고 조심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더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려고 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잡혀야 되는데 잡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찾았는 게 경매였죠. 서울 삼성동에 땅 사고 싶다. 삼성동에 남는 땅이 있는가? 좀 늦었는 같은 감이 있는데 삼성동은 삼성동인데 저쪽에 변두리 있는 그 땅 그런 거 아니죠? 베트남 리조트를 분양받아서 하고 싶다. 이거 좋은 생각이네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첫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방학하면은 세부나 이런 데 한 달 방학 기간 동안 빌려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오는 거. 보통은 6박 7일 이렇게 오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 경비 이렇게 따지고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도 슈퍼마켓 가거나 어디 가면은 지가 뭐 살라고 하면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 말이라는 걸 스스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시키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는 거.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더라도 6박 7일 같은 그런 짧게 가는 거는 말고 제대로 한번 갔다 와야죠.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 원래 음악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좋아하긴 했지만 뭐 전공은 아니었지만 더 하고 싶고 하고 싶었던 네. 분야였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전공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음악 공부해서 음악 심리 치료 뭐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싶어요. 오, 그렇게 안 보이는데 효진 씨가 의외로 꿈이 뭔가 구체적이네요. 항상 그거는 좀 생각하고 예, 이런 게 진짜 꿈입니다. 이런 게.
우리 교육생 중에 꽃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림을 전공하고 싶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반대가 심해가지고 미대에 못 갔다 그러더라고. 지금 50대 중반 넘었거든요. 근데 꽃집으로 성공도 했고 인지도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돈도 벌었는데 항상 마음속에서는 그림 그리는 걸 대해서 되게 갈증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한다는 건 변명이죠. 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피아노를 혼자서 독학하고 있는데 체린인가? 우리 딸내미가 이제 피아노를 배워요. 선생님이 집에 오시거든요. 문 앞에서 계속 듣습니다. 어떻게 쳐라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 끝나면 저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연습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치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거는 경제적인 여유만 풀리신다 그러면 꼭 하셔야 돼요. 그게 꿈입니다. 꿈. 그런 걸 하셔야 돼요. 돈 벌고 싶어요 라는 거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 두 분만 봐도 구체적이네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카페거든요. 카페 만든 지 이제 2주 됐어요. 예. 제가 이 카페를 열었을 때 이 사업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카페 열은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카페는 그 카페지기가 운영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임장 갖는 거나 경매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하고 그리고 세놓고 팔고 이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먼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걸 오픈해주는 그런 마당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되게 활발하게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낙찰받고 명도하고 뭐 세놓고 이렇게 하는데 글 올리는 사람들한테 신세계 백화점 10만원 증정하는 걸로 다 걸어놓으니까 되게 더 열심히 하더라고. 나는 내 의사는 아닌데. 네. 쟤들은 자기 돈인 줄 아는가 봐. 근데 뭐 어차피 공지를 올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몇 주 안 됐는데 재밌어요. 후기담 이런 거 들어보고 임장 갖는 거 얘기 들어보면 한번 들어와가지고 가입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지금 물건들을 보고 어떻게 낙찰받았고 어떻게 명도하고 어떻게 세놓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가입 인사만 하면은 우리 교육하는 방 빼고는 교육하는 방에는 실제 입찰 들어가는 물건들도 막 올리고 그리고 그쪽에 입찰표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막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은 차단하고 웬만한 다른 방은 다 공개입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찰 들어가는데 경쟁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물건 괜찮은 걸 올렸거든요. 초량 물건을 올렸어요. 관심은 없더라고. 근데 그 돈 냄새를 좀 맡는 교육생이 냅다 잡아가지고 낙찰을 받으시더라고요. 괜찮은 물건이었는데.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해봤어요.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1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시켜봤는데 이 알토란을 오시는 여러분들은 뭔가 그래도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도 있고 뭔가 목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뭐 몇 개 적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저를 좀 깜짝 놀랄 만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으시네요. 그러시면은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 게 저희 애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거든요. 초등학교를 입학하니까 학부모가 되더라고요. 학부모가 되니까 이 학부모 창간 수업을 초청을 하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이제 손잡고 초등학교를 갔죠. 반에 딱 들어가니까 그날 어른이 되면은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게 그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A4 용지에다가 막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래 어른이 되면 뭘 할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한 어린이씩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저는 세계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애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발표도 하고, 저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발표할 때마다 와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애도 막 으쓱으쓱하고 뒤에 애도 빨리 발표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재밌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애가 딱 나오더니 저는 어른이 돼서 아이돌루미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어른들도 막 웃고, 선생님도 조금 민망했는지 지혜가 동생 2명 잘 보겠네요, 편하시겠어요 하면서 위로를 해준데 집사람은 별로 위로를 못 받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큰애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아이 돌보미 선생님도 참 좋은 일이라고, 대신에 그걸 네가 선생님 되지 말고 네가 원장이 되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죠. 애들도 장래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장래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죠. 금방 발표했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전함이 막 이렇게 오고 이런 걸 보면서 해군 상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꿈이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꿈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지금 또 저는 꿈을 꾸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꿈을 꿀 것 같아요. 조금씩 지금 또 꿈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를 이렇게 보시면 70년대, 80년대 그때 그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은 그분들도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꿈을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꿈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게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꿈이었어요. 그럼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 게 또 꿈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못 먹는 거는 다반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식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짜장면을 먹거나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그날은 집에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고기만 구워 먹어도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힘든 시기였는데도 그 소소한 꿈 때문에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힘든 시기가 아니죠? 풍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못 먹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일주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하루에도 고기 반찬 안 먹는 적이 있으세요? 다 드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살이 찌니까 미치겠어. 뭐 일하는데 계속 불편하고. 이불로 안 먹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은 요즘은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행복하세요? 뭔가 불편하죠? 그리고 뭔가 공허하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다 거쳐왔고 그런 부모님들을 봤는데 지금은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사는 시절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3끼는 다 충분히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데 왜 지금은 뭔가 공허하고 허탈하고 답답한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살까요? 제가 한전에 입사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해가지고 한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그 한전에 입사하는 친구들, 동기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시원이나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생활비 받고 학원비 받으면서 그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한전에 입사를 했어요. 비정규직으로.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계속 공부를 했어요.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자면서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전기과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은 한전에 들어오는 거. 예. 그때는 되게 순진했어요. 한전만 들어오면은 억대 연봉을 받는 줄 알았고요. 대단한 복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야. 한전은 나라 회사란 말이에요.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신입한테 무슨 대단한 뭐 학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억대 연봉을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죠.
그나마 그래도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월급이 나쁘지는 않았죠. 복지도 괜찮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크게 이렇게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2년을 준비했지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5년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저하고 거의 비슷한 애들 또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애들한테 물어봐요. 네 꿈이 뭐냐고. 저는 한전에 입사하는 게 꿈인데요. 꿈은 이루었네. 그러면 이제 꿈이 뭐냐고. 없대요. 지금 현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오죠. 왜 좋은 대학교로 할까요?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그럼 좋은 직장은 어디예요? 대기업. 우리가 누구나 말하는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그 젊은 사람들의 꿈이죠. 아니면은 안전한 직장,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이런 걸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죠. 제가 매주 화요일 때마다 노량진 가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 노량진에는 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 뭐겠어요? 공무원 아니면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입사하면 뭐 할 거냐고. 꿈이 없대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상실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했던 회사에 들어갔는데 중산층으로 사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산층의 기준이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내 통장에 자산이 뭐 1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 집은 대출 없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월급은 못해도 400 이상은 돼야지 중산층의 기준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중산층이 없어. 그렇게 따지면. 그게 힘들어요. 중산층으로 살아가기가. 그 정도 되면 저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사람을 이렇게 만났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둘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은 집 한 채 우리 소유로 한 개 얻는 거. 그게 저희들 꿈이었어요. 되겠더라고. 집사람도 그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공부방 해가지고 수입도 괜찮게 들어오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돈을 모으니까 한 달에 못해도 한 400에서 500 정도 모이더라고요. 못해도 4, 5년 이렇게 하면은 한 10년 넘었는 아파트 정도는 우리 소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겠더라고요. 빚 조금만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애기가 생긴 거예요. 애기가 생기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네이버 그 재테크 이런 거 이렇게 보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적금해가지고 10억 모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그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이론상으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부합이 해야 돼요. 첫째, 얘기가 없어야 됩니다. 둘째, 맞벌이를 해야 돼요. 외벌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안 봐도 뻔해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단 맞벌이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친정집이나 시댁 쪽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침은 친정집 가가지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해가지고 시댁에 가가지고 저녁 같이 먹고, 집에 와서 잠만 자야 돼. 뭐 휴대폰 충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충전기 있죠? 그런 거는 한 두세 개 들고 회사 가가지고 다 충전하고 있어야 돼. 통신요금? 저가 통신요금 그런 거 해가지고 받는 전화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화할 일 있으면은 옆에 있는 동료한테 무제한이니까 전화 한 통만 쓰자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뭐예요 그게? 그게 거지 생활이에요. 거지 생활.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전기 그 회사 그 전기 쓰고 옆에 있는 동료 그 전화기 이렇게 좀 쓰자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10년 정도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복리시 저축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기간 동안 하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외식은 회사 회식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먹어야 돼. 술도 그때 많이 먹어야 돼. 여행은 절대 금물. 여행 경비에 쓰는 거는 생각도 못 해야 돼요. 집에 정수기도 쓰면 안 돼.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도 사 먹으면 안 돼요. 회사에 있는 그 정수기에다가 1.5리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회사에 있는 볼펜이나 비품들 아름아름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왜 그래요? 다 그렇게 해봤잖아. 회사 다니면 다 그렇게 해봤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가 집사람이 아기가 생기면서 모든 게 다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빨리 집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 저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자녀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 걸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는 사람이에요. 애는 한 3명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또 아기가 셋이고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많죠. 애는 이렇게 갖고 싶은데 집은 없고 집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찾았던 게 뭐였냐면은 저축하고 적금하는 분, 적금. 해보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니야, 이거는. 뭐 안 돼요. 그래서 2년 되기 전에 포기했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적금 안 하고 집 없이 누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무에서 왔는데 무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포기 안 하고 또 이제 뭘 찾았냐. 주식을 했습니다, 주식. 회사 사람들이 다 주식하더라고. 그 주식을 해봤어요. 아, 근데 안 되더라고, 이게 주식이. 돈 1,000만 원 모았는 거 가지고 해봤는데요. 아유, 가슴이 쫄려가지고 못하겠어요, 이게. 내한테 돈 1,000만 원은 되게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뜰하게 모았는 건데 이게 한 방에 날아갈까봐 겁나서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미국장 보고 한국장 보고 경제신문 다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추려놔도 내가 분명히 이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 게 막 올라가고 이렇더라고요. 내 돈이 잘못하다가는 날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100만 원 벌었을 때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더 결정적인 요인은 그 많은 선배들이 주식을 했는데 뭐 주식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찾았는 게 부동산이었어요. 의외로 우리 회사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선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사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찾고요. 그리고 서울에 연수 가면은 서울에 있는 또 선배들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전화 미리 하고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조언 좀 구한다면서 제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부동산은 회사원으로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결정적인 요인은 그 선배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을 시기는 80년대, 90년대 그때 했던 부동산이에요. 그때는 뭘 해도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선배들은 외근 나가는 걸 자유롭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제 현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일만 빨리 처리하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막 쳐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산조 같은 시기는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도 안 맞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근 나가면은 회사차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개인차로 내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행감사라고 그러죠. 예. 그러다가 내가 딴짓 하면은 최소한 심할 쓰고 잘못하다가는 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회사원으로서 일반 부동산을 이렇게 취급하기 힘들어요. 일반 부동산을 내가 좋은 물건 받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업자들하고 친해야 됩니다. 업자하고 친하려고 그러면은 평소 때 친분을 많이 이렇게 닦아놔야 돼요. 많은 얘기도 하고 커피도 이렇게 자주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은 물건이 나타나면은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지가 하지. 그죠? 돈 있으면 지가 하지. 남 안 줍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매물도 올리지도 않아요. 지가 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 그 부동산에 사가지고 지가 팔아넘기는 것도 많아요. 그럼 지가 돈이 없으면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은 자기 친척들한테 알려주겠죠. 친척들이 돈이 없으면은 그때 고객한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고객도 누구한테? VIP 고객한테. 이 VIP 고객이라는 거는 법정 수수료를 주는 VIP 고객이 아니고 알아서 법정 수수료보다 2~3배를 챙겨주는 그리고 뒤탈 없는 이런 사람한테 연락을 하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업자들하고 많은 친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 퇴근하고 가면 이 사람들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분 쌓을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접었죠. 아, 이게 회사원으로서는 힘들겠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차 타고 길을 갔는데 길가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원 이렇게 하면서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거 뭐지? 그러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죠. 그때 제가 신세계를 느꼈습니다.
아, 이거다 생각을 했죠. 왜? 경매 물건은 지가 전국에 있는 물건들이 최소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000건은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꾸준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3만 건, 4만 건 정도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돼. 근데 이 고르는 기술이 중요한 거야. 이게 감정가하고 현재 시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기술.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 정도에 구입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을 얼마 정도 보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기술을 배우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게 권리 분석이야. 그 외에는 안 가르쳐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들을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진짜 학원이 아니고 실제 현재 경매를 꾸준히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수습하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법원에 자주 가면 돼. 자주 가가지고 자주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낙찰받은 사람한테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떨어지면은 그냥 나오죠.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1등 됐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유 축하한다면서 1등 했으니까 제가 밥 한 끼 사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뭐 뻘쭘해 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한 번씩 연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거 받았는데 명도 어떻게 돼갑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선생들을 이렇게 찾아내면서 그 사람이 또 알고 있는 사람 또 소개받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예전에는 유튜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수들이 잘 안 나타났어요. 아름아름 이렇게 알았지. 그런 고수들 찾아가려면 돈을 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사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운전하고 밥 먹이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오늘 매체만 봐도 고수들이 막 등장을 해. 그러면서 이론적인 거나 실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경우도 많죠. 행복한 시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안 행복한 시절에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었죠.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내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꿈이 그거 하나였어요. 내 새끼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민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사줄 수 있는, 내 새끼가 이거 예쁘다고 뭐 입고 싶다 그러면은 고민 안 하고 그냥 사줄 수 있는, 내 새끼가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고민 안 하고 그냥 서슴없이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었어요. 되게 간절했어요. 근데 그 현수막을 보고 그 방식을 봤을 때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답이 없다고 이게 부동산도 안 되겠구나 했을 때는 잠도 안 오고요. 우울증 같은 그런 심리에 있었어요. 막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앞에만 봐도 10년 뒤에 봐도 20년 봐도 뻔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데 그거 봤을 때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 죽어있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우울증이 오더라고. 아파트를 제가 모았던 돈으로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니까 두 채 받으니까 돈이 말라. 팔아야지 이게 그 다음부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팔립니까? 바로 판다고 해도 양도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차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못해도 1년은 묵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진득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없잖아요. 돈을 버는 방식은 내가 알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물건들이 나와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했는 게, 그전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 사업이 좀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대출 갔는데 3, 4년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대출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가 한번 대출 한번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은행에 찾아가 봤어요. 은행 찾아가니까 회사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전 다닌다고. 연봉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한 5,600 정도 된다면서. 그러면은 한 7,000에서 8,000 정도 나오겠는데 신용대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있죠? 7, 8천이 나온대요.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사에 총무과에 문의해보니까 퇴직금을 땡길 수 있다 그러네. 퇴직금을 미리 땡기니까 또 3, 4천이 들어와요. 또 이제 회사에서 뭐 해줄 거 없냐면서 그러니까 복지로 해가지고 안전자금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동안 2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요, 벌써 1억 2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할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물건들이 다 내 거야, 이제. 받기만 하면 돼.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2채 받아봤잖아요. 이 아파트를 2채 받으면은 많이 못 받겠더라고. 내 목표는 월급에서 월급이 나오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최대한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이자 갖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시차익도 볼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빌라하고 그리고 구분상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교육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는데 제가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돈이 없었을 때 했던 그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교생들이 다 받았는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교생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빌라입니다, 빌라. 그리고 이쪽에 전용 면적이 11평이니까 많이 빼면은 방 2개 정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감정가가 6천인데 한번 떨어져 가지고 4,20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생이 입찰이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생이 4,660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1등으로 낙찰을 받았는 물건이에요. 2등하고 100만원 차이로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여기 권리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요, 요 안에 세입자가 있어요. 이 세입자가 보증금 2천만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대항력이 없어요.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대장에서 제일 빠른 날짜 있죠. 동거래했는 날짜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그 날짜보다 전입을 빨리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했는 게 2009년 12월 9일. 이 사람이 전입했는 날짜는 작년 5월달, 17년 5월.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보다 한참 뒤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나마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배당 순서 상관없이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은행에서 방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최우선 변제 때문에 돈을 뭐 1,4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날아가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빼고 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이분은 최우선 변제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다 받아갑니다. 좋죠? 그러니까 이 명도가 되게 쉽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생이 이제 시세조사를 해가지고 요 물건을 이제 받았는 겁니다. 명도도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시차익도 좀 볼 것 같고, 수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내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런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은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요? 조금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지금 여유가 있죠. 지금은 이거보다 더 큰 빌라, 아파트, 아니면은 원룸, 모텔 더 크게 이렇게 잡아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속도가 되게 더뎌서 그렇지, 제가 그 월급을 받는 시기가 한 3년 정도쯤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은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돈 받고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은 있을지언정 멘토는 없었단 말이에요. 멘토가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 내가 갔던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길을 안 세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월급에 월급 정도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은 유지했던 부동산이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유지도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집사람을 애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많아지면은 관리하는 것도 저는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5개 정도 넘어갈 것 같으면 물건들을 내놓습니다. 몇 개 내놓을까요? 다 내놓지. 뭐가 팔릴지 모르잖아요. 예, 항상 내 물건은 시장에 내놔져 있어요. 그럼 한 해 몇 개 팔릴 것 같아요? 5개 정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빌라라는 거는 이걸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팔리는 겁니다. 아파트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근데 빌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든지 아니면 빌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팔리는 겁니다. 그럼 내 빌라 팔리는 게요, 해봐야 한 해에 2개 정도 팔리면 잘 팔렸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팔리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노력 안 한 상태에서 연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4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투자해야지. 투자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예. 본인한테 상을 줘야 돼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띄고 나머지 돈을 이제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1,000만 원은 한 푼도 남기면 안 돼.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재밌어요. 돈 쓰는 맛을 한번 맛보면은 재밌어. 스님들이 고기는 못 먹을 것 같죠? 옛날에 스님 되기 전에 고기 맛을 알았기 때문에 잘 먹는 겁니다. 내한테 그렇게 한번 서보면요, 물건들이 달라 보입니다. 물건들이 요런데 뭐 새 놓겠어, 요런 거 팔리겠어, 이런 생각들이 싹 지어집니다. 요거는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언젠가는 팔리면은 내한테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렇게 하면서 물건을 봐요. 근데 내한테 고생했던 것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파는 동안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운이 좋으면 바로 팔릴 수도 있겠지. 운이 안 좋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마음고생했던 것 때문에 이거 내가 그때 고생했는데 이거 받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한테 상을 주잖아요. 그 고생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층에 있는 빌라예요. 방 2개에 주방하고 욕실하고 이렇게 있고요. 위치를 보시면은 고향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빌라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빌라고 오래됐고 고향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시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그대로 앉혔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이거 받으면 바로 명도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처음으로 경매 물건을 받았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 때 서울에 올라갈 때 저하고 명도 연습 해가지고 보냈어요. 가라고. 명도 연습할 때 저는 실제 이렇게 명도 대상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물건 받았는 것 중에서 최악의 명도 대상자들 있죠. 그걸 그 사람한테 막 다 보여줘요. 그럼 눈이 막 흔들리면서 막 덜덜덜 떨어. 그러면서 그분한테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한테 명도해봐라면서 그래 시키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얘기할 때 다 튕겨내. 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내가 그렇게 공개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면서 그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죠. 여러분들도 경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펼쳤던 거는 최악의 명도 대상자를 펼쳤는 거고, 웬만하면은 그 정도 선까지 만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명도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에 이렇게 할 거냐니까 전세로 2천에 살고 싶다 그러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월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서까지 다 이렇게 적고 끝냈어요. 지금 잔금도 치렀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시세는 6,500 정도는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기로 팔 게 아니고 계약하고 나서 지금부터 쭉 내놓는데 자기는 1년은 넘겨가지고 이렇게 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월세 넣는 걸 부동산에 다 이렇게 내놓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는 6,500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세는 4,500 정도 생각하고, 지금 월세는 1,000에 3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700만원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80%는 지금 받았어요. 월 이자는 10만원 나옵니다. 이분이 배당금 받으면은 특약상으로 그때 이제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원 가가지고 배당 받는 날에 쫓아가야 돼. 쫓아가가지고 자기한테 계좌 이체 시키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순투자금이 대략 200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투자금이. 그리고 월 수익은요, 대출 이자 갖고 20만원씩 이렇게 남아요. 시세 차익은 내 돈 한 개도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는 상태에서 184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짓말 같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수익률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받아갔잖아요. 이거 받아간 게 예전에 받아간 게 아니고 저번 달에 받아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약을 했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저는 명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소유자가 됐든 세입자가 됐든 웬만하면은 재계약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뭐 한간에는 소유자를 이제 세입자로 두면은 골치 아프다, 망했는 사람을 앉혀놓으면은 월세라도 제때제때 들어오겠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저는 소유자 그 세를 놓으면은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 놓습니다. 거기서 까면 돼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좀 낮추더라도 그대로 앉히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은 뭐가 이득이 될까요? 공실이 없으니까 대출 이자를 막아주겠죠. 예. 그렇지. 관리비도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니까
수도전기 쓰려고 하면은 내야 되니까 지가 관리비 내겠지. 복비는요? 내가 직거래 했으니까 복비 줄 필요 없죠? 수리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안 나가니까 명도비 챙겨갈 필요 없죠? 그것만 해도 되게 이득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뭐 1, 2만 원 못 깎아주겠어요. 산다고 하면은 깎아줘야지. 근데 경매를 받거나 공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려고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되게 어리석죠? 이 사람만 그대로만 앉혀도 내한테 이득되는 게 더 많은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살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앉혀가지고 재계약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명도할 때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보통 명도를 하면은 언제 나가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웬만하면은 저하고 조건만 맞으시면 재계약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틀리죠? 이게 작년 8월 달에 경매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신권이 떴는 게 3월 달에 신권이 떴어요. 작년 8월 달에 경매 개시가 결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작년 8월 달부터 이게 경매 진행할 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그 전부터 이게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 걸 한두 달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소문해가지고 나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10달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은 나를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런 걸 물으러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인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 당시는 되게 젊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31에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놈이 이렇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거고.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었죠. 웬만하면 저하고 조건이 맞으시면은 선생님 그냥 사시는 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경계심이 그때부터 훅 무너집니다. 그 전부터 미리 10달 동안 나타나기만 해봐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면은 득될 게 더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보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재계약을 해버리니까 되려 명도비를 줘야 될 걸 돈이 들어오죠. 시세차익도 보고 돈 한 개 안 들어가지고 매달 20만원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10개 있으면은 10개 있으면은 쪽에 성서공단에 다니는 직장인 그 월급은 됩니다. 그 정도만 꾸준히 들어오면요. 그럼 풍요롭지 뭐. 돈도 많이 안 들어. 근데 어디 가서 자랑은 못해.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포항입니다. 포항 남구. 지진이 어디가 피해가 많죠? 북구. 그러니까 남구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북구에 있는 세입자들이 남구 쪽으로 많이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빌라인데요. 입찰자가 8명이나 들어왔어요. 자, 여기는 지금 전년 면적이 20평입니다. 전년 면적이 20평이면은 27, 8평 정도 얘기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 66제곱미터죠. 우리가 58제곱미터를 23평, 24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한 그 10제곱미터가 더 높죠. 아파트로 따지면 27, 8평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은 24평, 24평이라도 빌라의 그 구조하고 아파트의 구조하고 크기가 틀리죠. 빌라가 더 넓습니다. 대지권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감정가가 1억 2,300인데 두 번 유찰 됐습니다. 포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항은 우리한테 노다지야, 노다지. 예. 여기 8명 중에서 포항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외지 사람. 포항 지진 났을 때 외지 사람이 그렇게 집을 많이 샀다 그러대요. 집쟁이들이 내려와가지고 부사자는 거 있죠. 그거 헐값에 사가지고 그거 밀어가지고 빌라나 원룸 짓는다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일어났던 이슈를 보고 돈 내세 맞고 쫓아간다니까. 경주에 지진 났을 때요. 경주 지진 났을 때 경주에 있는 사람들 대구로 올라오고 포항으로 내려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경주 지진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막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작년 얘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잊혀졌죠. 포항은요. 포항은 이렇게 지진이 나면은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지로 떠나겠어요? 포항에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포항에서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공장이나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죽도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홈이버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떠나겠어요? 그 가족들은 좀 안전한 데 가겠지. 남구 쪽으로. 그럼 북구 쪽으로는 사는 사람들 거진 없겠네. 그럼 북구는 더 저렴하게 이렇게 사면 되겠네요. 이 시기도 지나가리라. 잊혀집니다. 2번 유찰됐어요. 2번 유찰. 그래서 6천만 원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8명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생이 적은 가격은 8,300. 2등이 적은 가격은 7,900. 400만 원 차이. 여기는 소멸 기준이 13년 11월 달이에요. 전입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13년 12월. 소멸 기준은 13년 11월. 전입은 13년 12월. 한 달 뒤에 전입을 했네. 대항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아도 내가 알 바는 아니죠? 이 사람이 보증금이 지금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받아가는 배당은 1,400만 원. 나머지 600만 원은요. 전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생하고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500에 48만 원 정도. 원래는 2천에 45만 원 정도 있었는데 500에 48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어요. 자, 위치를 보시면은 이쪽은 거진 빌라촌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6시 방향으로 중학교가 있고 7시 방향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공원이 있고 살기에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교생이 이제 시주사 해가지고 매겼던 가격은 간정가보다 조금 높은 1억 2,500에 이분은 이제 부동산에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또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1억 5천 선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세는 500에 48만 원 정도 계약을 했고요. 대출을 85% 이렇게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게 88% 받았습니다. 거의 90% 받았는 거예요. 요즘 대출 잘 안 나온다 그러죠? 네, 잘 나옵니다. 투기 지역이 아니면은 상관이 없어요. 은평구 아까 제가 저번 주에 받았거든요. 은평구는 투기 지역이죠. 82% 나온다 그러더라고. 사업자. 그러니까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는 내가 2억 6,300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 경매를 시작하고 부동산을 했을 때는 저는 임대사업자 안 냈어요. 그거 왜 냅니까 그거? 괜히 내 수익만 다 드러나고 그러면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도 내야 되고 전세도 안 나요. 왜냐하면은 대출 이자갖고 남는 돈으로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산세도 내고 그렇게 해야죠. 그때는 담보만 있으면 다 대출을 내줬습니다. 그때도 LTV도 있었고 DSR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의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담보만 있으면 다 대출을 내주는 시기. 근데 지금은 내가 주담보가 있으면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받고 나서 내 주담보를 없애기 위해서 전세를 넣어가지고 대출을 없애야 되는 그 방식도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어요.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돈이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집이 없으면은 네 집 사는 데서는 대출을 70% 내줄게. 네가 집이 있는데 다른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는 대출 안 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집을 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입주 물량들은 계속 쏟아지죠. 전주도 그렇다 그랬죠. 포항도 그렇단 말이에요. 대구도 그래요. 공급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고 부동산 정책은 막고 대출은 규제를 해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내가지고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을 구입하기가 힘든 시기가 왔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가 적으면요. 집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떨어지시니까 더 금매로 훌쳐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 끼면요.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요.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를 이렇게 써야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라 했잖아요. 사업자는 대출을 내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담보를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담보를 보는 거예요. 사업자는 담보 안 봐요. 그러니까 대출이 저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전세를 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 끼면 안 되지. 월세를 껴야죠. 그래 놓고 대출 이자 갚으면 이자 남는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재산세 내야죠.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집이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 대출 없어요? 있어요. 그럼 부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을 80% 깨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한 달 이자가 76만인가 80만인가 그렇게 발생을 해요. 내주머니에서 대출 이자가 나가면은 부채를 갚는 거죠. 1년에 한 번 재산세 나오죠. 내주머니에서 나갑니까? 세입자를 깨가지고 나갑니까? 내주머니에서 나가죠. 부채. 이 같은 경우 보세요. 대출 이자가 22만원 정도 발생해요. 월세를 계약을 했죠. 500에 48. 그럼 이자는 누가 갚는 겁니까? 세입자가 갚는 거죠. 한 달에 26만원씩 남아요. 1년 정도 모으면 300만원 정도 모이겠네요. 그러면 재산세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한 뭐 돈 천만 나오겠어요? 모아놔가지고 그 재산세 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모아가지고 또 존적돈이 되면 또 투자하는 거고. 그거는 부채입니까? 자산입니까? 자산. 이게 자산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대출 안 냈다고 해가지고 부채 안 갔죠? 제가 아까 외벌이로는 절대 부자 못 된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맞벌이를 해도 이상하게 돈이 안 벌려. 외벌이는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내가 아껴가지고 적금을 하려고 하는데 공산품들 이런 것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월급은 크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신비 내고 생활비 주고 또 애들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며칠 지나면은 통장이 잔고가 0으로 돼 있어. 어떻게 적금을 합니까? 안 되지. 거기에다가 우리 집에 대출 이자까지 이렇게 갚는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나올 카드 연체 이자도 있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건 팔면은 목돈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85% 했을 때 자기 투자금이 75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해요. 500만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한 달 이자가 21만원 정도 나오는 게 예상이 되고, 이자 갚고 나서 월세 받으면 26만원 정도 남아요. 시세 차익은요 4,200만원. 여기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없죠. 팔기만 하면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세제 띄고 나오는 연봉은 나온다 그러더라고.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일반 부동산을 샀을 때 앞으로 오르기를 바라죠. 경매라는 매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현재 시세보다는 떨어뜨려가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구라는 이 지역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북구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남구 쪽으로 계속 몰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보안만 유지해도 성공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남구 쪽으로 소유자들이 계속 생기니까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부동산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지금 현재 전국 물건들을 보세요. 감정가가 시세인가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걸 시세로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짜. 그런 초짜를 안 만나는 것도 내가 경매하는데 운이에요. 운. 컨설팅을 안 만나는 것도 내 운이고, 초짜를 안 만나는 것도 내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거는 운이 좀 적용이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경매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파트를 두 채 이렇게 받았을 때, 아, 이거는 내 목돈이 너무 많이 빠진다 생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봤던 게 빌라나 구분 상가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는 시세로 사는 게 되게 쉬운데, 아파트만큼 빌라가 이렇게 세대수가 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 몇 세대 살고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8세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살고 있는 세대가 나 홀로 아파트라도 100세대,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400세대 아니면 600세대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은지도 동일하죠. 여기는 빌라들이 다 동일하게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구조가 거진 다 동일하잖아요. 평형대별로 조금 틀릴 뿐이지, 타입하고. 근데 빌라는요,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식은요, 다 그때 지었는데 빌라는 또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파트는 거래가 되게 빈번하기 때문에 평균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빌라는 띄엄띄엄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도 얼마 정도의 시세를 매겨야 될지 몰라. 근데 그걸 파악하는 그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상가는요, 상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지. 세입자는 장사하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소유자들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시세 파악이 힘든 거예요. 매매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그 시세 파악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물건들을 이제 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 기술이 안 되면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막 적어버린다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옥에 사는 거죠. 그러면 미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납하면 그 보증금은요, 날라가는 거지 뭐.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데 돈 잃으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래요?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도 우울한데 위로는 못해줄 줄 망정. 그럼 힘들지. 아파트는 조금만 배우면은 시수사가 웬만하면 되지만 빌라나 상가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경쟁률이 많이 붙으니까 내가 낙찰되기가 힘들죠. 낙찰되기가 힘드니까 입찰가를 높이죠. 입찰가를 높이니까 시세 차익을 못 보죠. 내가 봐야 되는 차익은 있는데. 근데 빌라나 상가는 조사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오죠. 많이 못 들어오니까 내가 원하는 시세 차익에 꾸준히만 들어가면 낙찰될 가능성이 많죠. 빌라 같은 경우는 컨설팅 업체도 잘 안 붙어요. 왜? 저것들 시세 조사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기껏 해봐야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객이 빌라를 선호를 안 해. 그러니까 빌라의 경쟁률이 적죠. 초짜들도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차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팔기가 좀 힘들죠.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세요? 응? 예. 꿈을 가지셔야 돼요.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금방 봤던 물건들은 내가 돈을 쫓아가면은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 물건이 아닙니다. 경매 물건이지. 경매 물건은 처음부터 성질이 안 좋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왔는 게 경매 물건입니다. 물건을 고르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일반 물건은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써가지고 위치 좋은데 찾으면 돼요. 역세권으로. 근데 경매 물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용기를 내가 골랐다. 시세 조사하는데 또 딜레마가 빠져요. 부동산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들리고 너무 좋은 얘기도 정답도 아니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도 정답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시세가 안 나오니까 부동산 사장들마다 말이 다 틀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가를 선정한다 그러면은 잠을 못 잡니다. 입찰가 선정하는 데에서. 근데 낙찰이 됐군네. 낙찰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지옥입니다, 지옥. 내가 이거 2등하고 400만원 차이 나면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내 뭐 놓친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와중에 부정적인 부동산을 만나가지고 이 부동산이 그걸 왜 그렇게 받았어요? 저번 달에 팔렸는 게 7천만원 팔린 게 있는데 죽고 싶은 거야, 그때부터. 그런 심정인데 가가지고 명도대상자가 말을 안 듣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 내보냈어. 짐 다 빼면요 그 집이 다 보입니다. 결로 현상하고 뭐 곰팡이 폈는 거 하고 막 숨이 턱 막힐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돈 써가지고 수리를 했어. 새가 안 빠지네. 일반 물건 샀으면 새 껴있는 거 사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새를 냈어요. 집이 안 팔리네. 경매 물건은 처음에 내가 물건을 받는 그 순간부터 팔릴 때까지 다 고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르쳐 주고요. 아무리 좋은 재테크 도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꿈이 없고 돈만 이렇게 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목표 설정을 그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그 고비를 못 넘깁니다. 무슨 고비가 왔을 때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리면은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면은 돈 버는 건 알겠는데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젠 여기하고는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꿈이 있고 그 꿈에 대한 목표 설정이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슨 시련이 와도 나는 자선자세를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니까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정도 시련쯤이야 내가 극복할 수 있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이 긍정적인 생각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들어갑니다. 돈이라는 거는 깨달음의 단계가 들어가면은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경제적인 여유는 그때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미술 공부나 내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그 음악 공부 그걸 내가 누군가한테 진짜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뛰고 있다면 그게 진짜 꿈인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돈 많이 벌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이 뛰어요? 그지 안 뛰잖아요.
내가 돈을 벌으면서 내 꿈을 내가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여행을 떠나더라도 6박 7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즐기면서 여유롭게 먹을 거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슴 뛰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명절 때 시댁 줬는 것만큼 눈치 주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남편 눈치 안 보면서 그냥 100만 원씩 딱 던져주고 어머니 이거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거 가지고 좀 옷 좀 사 입으라고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내 심장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진짜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해를 이렇게 지내면서 연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12월 달 그때 되면은 어때요? 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한 해에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던 걸 얼마큼 이루어놨는지 점검하고 싶다는 생각. 빨리 내년에 와서 내 모습이 빨리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레임 같은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저는 5번 연말이 되게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 또 이 사업체가 어떻게 커질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기대가 되고 설레요. 한 해가 기다려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꿈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유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 저희 이제 지금 아직 사업 인가는 안 받았는데 예. 재개발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물건이 있으면은 그거를 지금 파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이 분양을 받아갖고 그냥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은 분양 받은 다음에 팔거나 어떤 게 가장 좋은가요? 제 방식을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일단 저라면은 주위에 있는 시세부터 먼저 찾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피가 된다 그러면 저는 팝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금액대가 맞춰진다면 저는 팔고 다른 데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분양을 받고 그게 입주가 다시 되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최소한이니까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재건축은요, 아파트를 부숴가지고 다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재개발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밀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뉴타운 같은 그런 걸 재개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면은 70에서 80%는 거진 그렇게 추진이 돼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되는 게 한 30에서 40% 정도면은 잘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파트라는 거는 대지권의 지분이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지분 이렇게 가격만 매겨준다 그러면은 크게 분란 없이 그렇게 추진이 돼요. 근데 재개발은 주택지역이죠. 지분이 동일합니까? 예전에는 도로에서 가까운 데는 평당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속집 있죠? 속집은 250 받기도 힘들었어요. 그죠? 집쟁이들이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도로가에서 있는 집을 부숴가지고 지으려고 그러지 속집에 있는 집은 잘 안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로가에서 있는 거는 주차하기가 쉽잖아요. 옛날에 200도 못 받던 게 지금 와가지고 300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 집가 선정해주는 데는 도로가에 있던 속집에 있던 똑같이 해주려고 그래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평당 가격을 더 받았던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안전 진단을 받고 승인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조합원이 형성이 돼가지고 또 이제 집가 선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거진 다 됐다가도 푸시되는 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이 빌라들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주위에 아파트 시세를 한번 훑어보고요. 내가 원했던 그 가격까지 맞춰진다 그러면 저는 미련 없이 털고 그냥 나옵니다.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를 투자를 해요. 경매로 더 저렴하게. 예, 질문 됐어요? 네. 예. 뭔가 물건을 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강사님께서 항상 뭐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야.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그럼 송파구에 있는 제가 아파트 단동 그 한 동짜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74평이야. 서울의 가락동에. 누구를 드려야 되지? 스토리를 만들려고 받기도 전에 스토리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지금 다가구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 계속 규제를 하니까. 저는 강사님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은 지금 다가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동이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홀로 된 아파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스토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만들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좌절이야.
일단은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장 인물이 있어야 되죠. 본인이 그 소설 작가나 아니면은 영화나 드라마 작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캐릭터 없이 쭉 줄거리 만들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는 어떻게 만드냐? 그 주위에 있는 건물이나 관공서나 그 환경을 보고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쭉 주민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가까운 이쪽에 집을 좀 찾고 있다. 그럼 그거밖에 없는 거야. 유도를 그쪽으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74평. 74평이면 방이 몇 개예요? 5개요. 5개죠. 가족 구성원이 우리 어르신들 2분하고 애들 3명하고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7명이 지금 살고 있다. 좀 큰 평수에 집이 없어요. 내가 이 집을 잘 모르는데 라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죠. 그게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만드는 거는 이 건물에 대한 값어치, 층수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은 평형대별로 어떻게 가격 차이가 있는지 수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 조정래 작가라고 아세요? 한강, 태백산맥, 빨치산 이걸 지었는 요 조정래 작가가 천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막 천재라고 뭐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캐릭터를 잡습니다. 그 시대적인 사건들을 신문을 스크랩을 하고요. 그쪽 지역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향토 음식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동네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그때 시대적인 신문 말고 이 사람들이 겪었던 얘기들을 한번 들어본단 말이에요. 다 녹음 뜨고요. 사진 다 찍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집필을 하기 시작해요. 시나리오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즉석에서 한번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볼까? 일단 캐릭터 만들라 그랬죠. 순천에 살고 있는 순님이라고 있어요. 여수에 살고 있는 순돌이라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남매가 있어요. 근데 순님이하고 순돌이는 되게 가난해. 농사를 짓는 집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동생들도 많네?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얘 남매는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줘요. 근데 얘들이 나이가 똑같아.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다 4명이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 거예요. 순천에 이제 배경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옛날 그냥 새마을 운동할 때 그런 집에 전기도 이제 아낀다고 호롱불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서 엄마는 그냥 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고 아버지는 담배만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은 자고 있고 순님이는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쓰겠냐? 네가 작년 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더라고? 내가 알아봤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해, 순님이가. 그냥 고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하는 거야. 순님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순돌이 쪽으로 이렇게 쭉 가네. 순돌이 쪽으로.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아버지 담배 피고 있고 엄마는 그냥 지그시 이제 순돌이를 보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더라고. 내가 논하고 밭하고 소하고 다 팔았으니까 내가 네 입밖은 못 해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돌이도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동생들은 자고 있어.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면은 얘들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입학 못 할 건데, 얘들은 어떡하지? 되게 어깨가 무거워. 예. 그 어머니는 이제 지그시 보면서 우리 큰아들 장어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기차에 이렇게 기차가 치치폭폭 하면서 서울로 가고 있는데 우연찮게 순님이하고 순돌이하고 같은 칸에 타고 있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창문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님이 계속 울고 있어. 아버지가 알아봐줬다는 데가 봉제 공장이에요. 그냥 계속 눈물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입학했는데 이 못 가는 그 심정,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동생들은 학비 대줘야 되는 이 심정이 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냥 울어. 소리를 안 내면서. 순돌이는 이 바깥에 누렇게 익은 별을 보면서 동생들 생각하고 아버지 소하고 논하고 팔았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둘이서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지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잘 사는 부잣집 아들내미는 착해. 야학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데서. 그런데 이 돈 많은 애가 순님이를 좋아하네. 이 꼭 돈 없는 애들이 예뻐. 그런데 이 딸내미는 또 순돌이를 좋아해.
순돌이는 시간 날 때마다 공사판에 가가지고 일하고 이러면서 얘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데 계속 쫓아다녀. 근데 순돌이도 순님이를 좋아하네.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30분 줄 테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적겠어요, 못 적겠어요? 아침마당 많이 봤잖아. 아침 드라마 많이 봤잖아, 여러분들. 그쯤은 적잖아. 그죠?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화 배우들은 그 캐릭터를 설정을 받았으면은 그 캐릭터에 맞춰서 연기를 해야 되죠. 예. 근데 캐릭터를 받고 대본을 받았는데 그 연기를 못하면요. 그 사람이 연기자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아마추어죠. 비회한 글에 조인성 그 연기하는 거 봤어요. 걔가 그 사채 해가지고 돈 벌어 돌아다니죠.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이 세 가족이 사는 데인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옷 다 벗고요. 빠져만 있고 막 이렇게 긁으면서 TV 보면서 막 재밌다고 하면서 돈 줄 때까지 저 안 나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해요. 온몸을 무신해가지고.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레지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레지가 막 안마를 해. 좀 시계 문질러 바라면서 엉덩이 딱 만지고 막 이래요. 조인성의 이미지에 그런 연기가 나와요. 근데 걔가 원래 연기파 애가 아니고 모델 출신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걔는 인물로 돈 번다고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던 애예요. 발연기 한다고. 근데 걔가 그 영화 그 캐스팅 되면서 조직 생활을 6개월인가 1년 정도 했대요.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게 연기자입니다. 최민식 연기하는 거 봤어요? 성강호가 연기하는 거 봤어요? 이거는 변호사가 아닌 걸 알면서도 건달이 아닌 것도 알면서도 왠지 빨려들어. 국민 배우는 그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시나리오를 못 잡는 거는 당연히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못 잡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캐릭터를 잡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캐릭터에 빠져들어야 돼요. 근데 못 빠져들잖아요. 왜? 나는 실질적으로 이거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경매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양심이 찔러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추어. 조인성 같은 애들도 진짜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러잖아요. 송강호 같은 애들은 노숙자 그거 영화 찍는다고 진짜 지하도에 들어가가지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대요. 노숙자들 협상 가봤죠? 장난 아닙니다, 냄새가. 돈을 벌고 싶었다고 그러는데 왜 캐릭터에 못 빠져요? 돈 벌기 싫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캐릭터 잡았고 시나리오 잡았는데 내가 떨고 있다? 아직까지 내가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나리오 만드는 거 쉽죠? 예, 또? 아니, 그러면 시간은 뭐 주일에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요? 예. 주로 주말에 하나요? 평일에도 있고 주말에도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냥 오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전반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실전반이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습니다. 목, 금, 토, 일. 그러면은 계속 연결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간 타임을 하나요? 목요일 오면 목요일만 들어오고 금요일에 들어오면 금요일만 들어오고 일요일에 들어오면 일요일 들어오고 토요일에 들어오고. 판을 정하는 건 내가 보시죠. 예. 자, 그럼 질문은 대충 여기까지 받을게요. 예, 저도 좀 목 좀 쉬어야지. 수고했습니다. 예.